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본 국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거리의 여성들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 또 기사가 나오는 게 아시아 매춘의 뭐 중심국이 됐다. 뭐 일본이 그런 기사도 나올 정도로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 원정을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본 여성들이 주로 미국, 캐나다, 홍콩, 한국, 뭐 호주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로 미국 쪽에서 그 입국 거부 당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드러난 일본인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이 부분은 예전 일본의 모습과 지금 일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 영화를 좋아해서 뭐 한 80년대쯤 영화 자주 보거든요. 그때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일본 관광객이 등장하는 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목에 카메라 걸고 이제 뭐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헐리우드 영화에 좀 비춰지는 모습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때 얘기 들어보면은 일본인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 국민들이 2024년 현재 일본 국민의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선진국이라고 한다면은 한 50%가 넘어가거든요. 한국은 60%가 넘어갑니다. 근데 17%라는 거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수 자체만 보면은 일본인보다 한국인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여권을 그만큼 적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7%의 사람들이 전부 다 또 해외여행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는 일본인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해외에서 발견하는 일본인들은 정말 극소수의 일본인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한국하고 일본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꼭 하는 얘기가 기생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 90년대 때 일본 남성들이 한국으로 와서 기생관광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당시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인의 한 80% 정도가 남성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반대잖아요. 아마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지금. 아마 뭐 한 8, 90%가 여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한류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좀 그런 또 차이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잘 가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일본인들이 해외여행 가는 일본인 중에서 4분의 1이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한국이 일본에서 한류의 영향도 있고 또 가깝고, 또 일본에 사는 얘기 보면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한국 여행을 선호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여행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 여성이 한국 여행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한류죠. 한류 때문에. 인터넷상에 보면은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오면은 뭐 어디 가서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뭐 올리브영인가 거기 가서 뭘 사고 뭐 먹고 그런 코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많이 오는 거고, 또 한국에 대한 또 어떤 한류가 굉장히 크게 퍼지다 보니까 유학을 오는 일본인 여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기 유학하는 사람도 많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단기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잠깐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휴가 기간에 잠깐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운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미용을 들 수가 있는데,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일본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인 다음으로 일본인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그 강남 쪽의 성형외과에서 일본인들 이제 통역을 좀 해주시는 그 관계자분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관계자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 여성들이 정말 많이 온다, 한국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하는데 일본
일본 여성들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좀 재미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통은 그냥 성형 수술을 하러 한국에 오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단순한 성형이 아니라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그러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기사가 꽤 나올 정도로 좀 일본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성형 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면은 이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사가 다른 곳도 해라라고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부분을 성형을 수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치도 않은 부분을 성형 수술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선택하는 게 한국에 가야 되겠다. 결국에는 한국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으로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제가 본 기사에서는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의 성형 기술이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여성들도 꽤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만난 그 광남의 성형외과 그 관계자분도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안타까운 게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이제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국에는 한국이구나 라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한국의 의사 선생님이 딱 보시고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재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 받는 어떤 일본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본과 일본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일본과 일본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이미지, 일본 정부가 이미지 메이킹을 예전부터 굉장히 잘 해와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래서 일본인 하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그리고 특히 동남아 가면은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신급이라는 인상이 들 정도로 좀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류가 좀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다 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도 급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좀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든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원어민 교사들을 좀 자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런 쪽 원어민 교사들을 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 사람들이 이쪽 아시아 쪽, 한중일 쪽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니까 일본 쪽을 선호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지를 인터뷰를 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여성을 인터뷰를 했는데 유치원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버냐 했더니 한 220만 원 정도 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하고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들하고도 크게 수입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제 그쪽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본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중국은 가장 꺼려한다. 중국은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너는 왜 한국에 왔냐라고 했더니 일본에 가고 싶은데 일본은 비자 받기가 힘들다. 그리고 중국은 가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선택한 게 한국이다라고 해서 한국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한류 때문에 한국을 선택해서 이제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꽤 많고 뭐 그러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꽤 좋은 이미지가
아직까지 뭐 남아 있는 거죠. 저 최근에 본 기사 중에서 프랑스에서 본 한중일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프랑스 사람이 생각하는 한중일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한중일을 봤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제가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인은 머리가 짧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 중국인들은 단체로 다닌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한국인 같은 경우는 주로 개별적으로 다니고 주로 둘이서 다닌다. 그리고 세련됐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경쾌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인 같은 경우는 수츠를 입는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라는 거는 프랑스에서 일본인이 수트를 입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거겠죠. 중국과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목적으로 프랑스에 간 건데, 주로 발견되는 일본인들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에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권 17%. 해외에 나가지 않는 일본인들,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본인들, 그러한 현재의 모습을 뭐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본 한중일이라는 기사가 또 최근에 있어서 재밌게 봤는데, 중국인은 어쨌거나 시끄럽다. 내용을 정리하면은 중국인은 어쨌거나 시끄럽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한국인은 피부가 하얗고 키가 크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하얗고 키 크고 세련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일본인 같은 경우는 조용하다. 뭐 이건 일본인들의 특징이니까. 그리고 일본 남성 같은 경우는 크로스백을 많이 메고 좀 패션 부분에서 좀 촌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코끼리 바지 입고 뭐 좀 뭐 어떻게 어떤 옷을 입고 크로스백 이렇게 매가지고 밥 먹을 때도 이거 끌어안고 밥을 먹고 뭐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그만 양의 음식을 시켜놓고 맥주 한 잔씩 시켜놓고 몇 시간씩 앉아서 그걸 먹고 앉아 있더라. 일본인들을 보면 그런 젊은이들이 많더라.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게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일본의 경제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여성의 입국 거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본 국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거리의 여성들, 뭐 그러한 부분들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 또 기사가 나오는 게 아시아 매춘의 뭐 중심국이 됐다. 뭐 일본이, 그런 기사도 나올 정도로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 원정을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본 여성들이 주로 미국, 캐나다, 홍콩, 한국, 뭐 호주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로 미국 쪽에서 그 입국 거부 당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를 좀 보면은 비자 신청을 지원하는 행정서사들의 사무실에 매춘이나 불법 취업을 의심받아서 입국 거부당하는 일본 여성들의 상당 건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입국 거부 상담 건수가 코로나 전에는 연간 한 4건에서 5건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8건 정도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8건. 라는 거는 그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한 19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여성들이 그 해외로 원정을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좀 시각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짧게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가부키초의 오쿠보 공원 쪽에 좀 구석탱이에 있는 거리거든요. 보시면은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전부 다 그 목적으로 나온 여성들이에요. 화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진짜 많습니다. 이 여성들이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어떤 중년 남성과 여성이 이제 협상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 외국인 남성과 또 이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 거리의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주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목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짐도 이제 철저하게, 옷이 뭐 많으면은 좀 의심받아서 뭐 이제 입국 거부 당하고 그러한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한 짐들도 체크를 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까지 지운다고 합니다. 이제 무언가 그거와 관련된 어떠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지우고 하게 되는데, 이제 초보자들,
갔을 때는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가서 입국 거부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보자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여성들도 이 속에 꽤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일본 정책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경제가 좋아지면은 이 부분도 해결이 될 텐데 일본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이 부분 점점 안 좋아지겠죠. 점점 심화되겠죠. 현재 일본 쌀값 폭등의 현실과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길고 복잡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왜 이런 쌀값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결론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복잡하고 길어서 좀 제가 짧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60년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쌀 재배 기술도 발달하고 하면서 쌀 생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잉여 쌀들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정도로 그와 동시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70년대 들어서 일본 정부가 이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하면서 간반 정책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간반 정책이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될 논의 허가를 금지시키고 쌀농사를 짓던 땅에 쌀 말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하다 보니까 기존 쌀 재배자도 과자 등에 사용하는 가공용 쌀이나 사료로 쌀로 팔겠다고 신고를 하면 2만 엔에서 10만 엔의 높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까지 생겼고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쌀 공급량은 줄고 쌀 가격은 다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 가격의 안정화가 된 거죠. 이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전 세계 쌀 생산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런데 일본을 보시면은 간방 정책을 실시한 70년대부터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쌀 생산량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은 전부 다 쌀 생산량이 올라갑니다. 근데 일본만 생산량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 내려가는 게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그러한 일이 나타날 정도로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일본에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일본 정부가 간반 정책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일본의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본 농가들도 고령화 때문에 그 농사 지을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쌀 생산량이 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책과 일본 사회 문제가 맞물리면서 쌀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쌀 생산량을 보면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쌀 재고량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쌀 부족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사재기해서 그런 거다라고 처음에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뭐 쌀이 부족한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떠한 투기 세력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일본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에서는 중국인들이 쌀을 사재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인이 있다. 이러한 보도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쌀 유통에 대해서 이력 추적법이 있어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과정을 파악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부정확하다, 모른다,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거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2020년대부터 급속하게 쌀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간반 정책을 폐지를 했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쌀 재배 면적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쌀 수요량은 여전한데 쌀 공급량이 줄고 있음에도 자국 농가의 쌀 농가 보호를 위한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쌀 수입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또 벌여왔고 그렇다 보니까 쌀 부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의 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비축미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정부미죠. 비축미를 바로 풀어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그 농촌의 표를 좀 눈치를 보면서 바로 비축미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고 일본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하게 되고, 그러다가 뒤늦게 비축미를 3월인가쯤에 비축미를 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또 크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만 푼 비축미가 한 14만 톤 정도 되는데 도매에서만 한 3% 미만이 거래가 됐고 소매에서는 0.3%만 거래가 됐습니다. 라는 거는 시중에 풀린 비축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는데 이게 시중에 나가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일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이 이 비축미를 입찰제 방식으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업체가 가져가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일본 농협이 이게 비축미를 1차, 2차 풀었는데 그 1차, 2차 비축미를 가장 비싸게 불러서 90% 이상을 일본 농협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일본 농협이 이걸 가져갔느냐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1년이 지난 그 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다시 매입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농협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쌀값이 점점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더 쌀값이 오르게 되면은 이걸 다시 정부에게 매입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와서 시스템과 사회 문제가 얽힌 굉장히 복잡한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쌀값 폭등이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식당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밥값을 올리는 식당들이 많죠. 밥 양에 따라서 뭐 가격을 뭐 책정을 하고, 또 특히 그 소고기 덮밥집, 뭐 예를 들면 요시노야, 스키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게 소고기 덮밥 체인점이거든요. 그 체인점들이 계속 가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비에 대한 부담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밥을 사 먹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싸가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TV를 보면은 직장인들 도시락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의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밖에서 사 먹지 않고 뭐 도시락을 싸웁니까? 뭐 이러한 것들 물어보고, 그리고 도시락의 메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도시락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도시락의 메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떠한 메뉴입니까? 보여주고, 이 메뉴를 구성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도시락에 사용된 총 비용이 100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100엔이면 1000원이에요. 점심 도시락 하나 싸는데 들어간 비용이 1000원밖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면은 형편없어요. 1000원으로 뭐 어떻게 도시락을, 제대로 된 도시락을 싸겠습니까? 반찬의 양도 굉장히 적고 도시락도 굉장히 작죠. 그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아저씨가 공원에서 주먹밥,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금만 이렇게 살짝 발라서, 일본인들은 그 소금 발라서 주먹밥 해서 아무것도 없이 먹는 그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먹는 아저씨도 보여주고, 뭐 그러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쌀 급식을 줄이고 빵 급식을 좀 늘리겠다, 좀 이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고,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쌀이 아니라 다른 주식을 이용한 레시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빵, 뭐 국수, 뭐 파스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뭐 그러한 레시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쌀 부족 현상 때문에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일본인의 식생활이 지금 크게 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수입산 쌀, 특히 미국산 쌀에 대해 가지는 정서는 어떤가요? 일본인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쌀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쌀이 세계에서 최고다, 일본 쌀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 뭐 이러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그 쌀밥의 맛을, 진정한 쌀밥의 맛을 느껴야 된다라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먹밥을 먹을 때 아무것도 넣지 않고 소금으로만 살짝 간을 해서 이제 쌀의 맛을 느낀다 하면서 이제 그것만 먹는다던가,
뭐 그러한 일들이 좀 있거든요. 쌀 부심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미국 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쌀들은 일단은 이제 질 나쁘고 안 좋은 쌀이라는 어떤 기본적으로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좀 미국 쌀도 좀 안 좋게 보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겠죠. 그런데 최근 보면은 대만 쌀하고 미국 쌀이 굉장히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 쌀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미국 쌀을 대량으로 수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량으로 수입을 하게 된다면은 먹게 되겠죠. 아무래도. 일본 쌀이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쌀이라고 해서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미국 쌀로 밥을 해서 주셨는데 맛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로는 야, 한국 쌀보다 더 맛있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쌀이라고 해서 질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미국 쌀의 소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 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한국 쌀에 대한 이미지도 뭐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쌀이 최고니까. 일본인들이 쌀부심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쌀을 사가는 이유가 한국에 왔으니까, 일본에서는 쌀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온 김에 이제 한국 쌀을 사가는 거죠. 뭐 한국 쌀이 뭐 좋아서, 뭐 한국 쌀이 정말 맛있다 해서 뭐 사가는 거는 아닙니다. 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한국 김이 저렴하고 맛있으니까 사가는 거긴 한데, 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온 김에 사가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일본 정책의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 거고, 그리고 일본의 사회적인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 건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정말 복잡한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 현재의 쌀 부족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거는 일본 정부의 숙제죠. 이걸 풀어야죠.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걸 해결하기는 힘들 겁니다.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꽤 좀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 문제가 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모르죠. 제대로 된 정책을 좀 내놔야 될 텐데, 뭐 그렇지 않다면은 일본 국민들은 계속해서 수입 쌀을 먹어야 되는 거고, 일본 쌀은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 주식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제대로 정책이 펼치지 않으면은. 최근에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식량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몇 해 전에 이야기한 게 좀 다시 주목받기 시작을 해서 좀 최근에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식량 주권의 문제인데, 일본 정부는 이 식량 주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한 거고, 제대로 정책을 세우지 못해서 지금의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는 이 식량 주권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울지 또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정치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겠지만 정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의 정치 문제들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나라가 일본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일들이 한국에서 또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일본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